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단 2주차 한번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의 절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절량, 우리가 이제 경제론 첫 부분에 절량과 유량을 구분하는 게 있죠. 시점에서 측정하는 건 절량, 일정 기간을 두고 측정하는 건 유량. 고정된 값은 주로 절량이고 변화되는 값은 유량이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최근에 나왔던 한 10년 동안 나왔던 절량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량을 암기를 해야 돼요. 모든 개념을 다 암기하기보다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걸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자, 절량을 우리가 암기 코드로, 보통 암기 코드도 어렵지 않아요. 제자가 통부인이다. 제자가 통통한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재고, 그 다음에 자산이나 자본이고, 가격이나 가치, 그 다음에 통화량, 부채, 빌린 돈을 부채라 그러죠. 인구수 또는 인구 규모, 인구 이렇게 얘기할 때 절량은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얘기하고, 자, 기본적으로 유량을 얘기할 때는, 자, 물론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개념의 변수들은 대부분 다 유량인데 수입과 지출을 얘기해요. 수입과 지출 또는 수요와 공급이 대표적으로 유량 개념이에요. 물론 거래량도 유량이겠죠. 수입, 지출, 수요, 공급 이렇게. 자, 수입이라 한다면 뭐 임대료 수입도 수입이고, 월급, 연봉도 수입이고, 우리가 지대라고 하는 토지 임대료도 수입이고, 이런 것들 다 수입에 해당되겠죠. 수입이나 소득이나 이득이나 이익이나 다 똑같이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 변수 중에 절량에 해당되는 거, 제자가 통부인이니까, 자, 재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자본이 해당되겠죠. 자, 그다음에 가격, 가치가 있는데 가격, 가치는 없고, 통화량도 없고, 그다음에 부채, 인구인데 부채도 없고, 인구 규모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절량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입, 임금이나 수입이나 똑같은 거죠. 얘는 유량이고, 주택의 공급량, 수요 공급량도 유량에 해당되죠. 이 세 개는 유량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절량은 3개, 유량 3개. 자, 여기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좀 공부가 좀 됐을 때 재고주택 공급량이 있어요. 재고주택 공급량이라고 나오면 재고가 나왔으니까 이건 절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옳게 묶인 것은, 자,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해당 재화는 관심 갖는 재화는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 자, 수요의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나머지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것을 수요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얘는 하나를 뺀 나머지니까,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는 해당 재화,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 자, 그 재화가 아파트네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얘가 변해서 나타나는 건 수요량의 변화 요인.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요인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답은 그러면 3번 되겠네요. 여기 나머지는 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 뺀 나머지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에 3번이고, 자, 3번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역시 해당 재화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관심 있는데 수요의 변화 중에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자,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장의 문제가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의 이동, 수요 곡선의 이동을 일으키는 거를 찾아라 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겠네요. 증가시키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라는 문제와 똑같은 거고, 자, 옳은 것은, 자, 그런데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의 이동이니까,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재화의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나머지 것 중에서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는 요인을 찾으면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 소득이 감소해도 수요의 감소,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죠. 그럼 대출을 쉽게 받아서 부동산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고,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대요. 곧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는, 수요자는 부동산을 지금 산다 안 산다?
지금 사봤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사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미래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가 변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자는 현재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요자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수요에 감소가 일어나겠네요. 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좀 더 한번 고민해보는 과정을 거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되고. 자, 3번의 답은 4번이고. 자, 4번에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했다. 자,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했다. 자, A와 B의 관계가 뭐냐? 우리가 두 재화의 관계는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죠. 자, 대체재는 두 재화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다 보니까 하나를 샀다라면 이미 만족이 됐으니까 다른 걸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살 때 다른 걸 안 사게 되면 대체재.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보완재라 그래요. 예를 들면 샤프를 사면 샤프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살 때 다른 거 같이 사거나 안 살 때 같이 안 사는 재화의 관계를 보완재라 그래요. 자, 그럼 봤더니 B는 수요가 증가되었으니까 수요의 변화가 나왔는데, 자, A는 가격이 나왔어요. 자, 그럼 A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배웠던 무슨 법칙이 있냐면 수요 법칙이 있죠.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자, A 가격이 비쌌으니까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안 산다. 즉 A의 수요량이 줄어들었어요. A가 안 살 때 B를 샀대요. 하나 안 살 때 다른 거 B를 샀으니까 야, 두 개 제어가 비슷하니까 다른 거 이미 사서 만족됐다면 다른 건 안 사겠다. 이런 관계죠. 그래서 대체재 관계라고 우리가 밝힐 수 있겠네요. 자, 대체재냐 보완재냐를 구분하는 건 하나를 살 때 안 사면 대체재, 하나 살 때 사면 보완재. 자, 근데 가격이 나오면 사냐 안 사냐로 바꾸려면 수요량으로 증가 감소를 바꿔야 되니까 수요 법칙을 써야 되겠네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 수요 법칙을 써가지고 가격 제시된 걸 수요량으로 바꿔서 얘 살 때 안 사냐 안 살 때 사냐 대체재, 살 때 사면 보완재,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재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 답은 3번 대체재. 자, 5번에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공급 함수가 나왔을 때 균형일 때의 임대료 가격을 얘기하죠. 균형 가격과 균형일 때의 거래량, 균형량을 구해라. 자, 균형일 때만 구할 수 있어요. 자, 균형일 때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아요. 동일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QD는 수요량, 여기 QS는 공급량이에요. 근데 균형이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해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고 얘하고 얘가 똑같은데 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우변끼리도 똑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균형일 때는 1400-2p와 200 플러스 4p가 똑같다고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항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1400 마이너스 200이니까 1200이 남을 거고 4p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되니까 6p가 되겠네요. 자, 그럼 p는 200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p는 가격인데 무슨 가격이냐면 균형일 때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0이고, 자,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200을 집어넣으면 이때 균형 가격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때 나오는 양은 균형량이 되겠네요. 자, 200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00은 800이고 200을 더하면 1000이 나오겠네요. 그럼 균형량은 1000. 물론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200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10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똑같은 균형량을 구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우변이 똑같다라고 식을 놔서 이쪽 우변과 이쪽 우변이 똑같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구하면 균형일 때 가격을 구했다면 균형 가격이고, 이 균형 가격을 각각 식에다가 대입할 때 나오는 이 양은 균형 가격을 대입했으니까 균형량이다. 결론 지으면 되겠네요. 균형 가격은 200이고 균형량은 1000. 이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 자, 6번에 균형점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첫 번째 보니까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된 거에 의해 결정되겠죠.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양은 무조건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푸는 거죠. 자,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 물론 균형 가격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물량이 많아져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락. 자, 두 번째,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작은 경우는 무시해버리고 큰 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수요의 증가니까 양은 증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 물론 균형량은 증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3번에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큰 경우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작게 변한 건 무시하고 공급의 증가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결정될 거고 증가니까 양은 증가. 자, 공급이 증가해서 물량이 많아져서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 맞네요. 자, 4번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라고 나왔어요. 자,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증가 감소가 아니라 그냥 완전 탄력적인 거 딱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변할 거냐? 완전이란 말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제가 그렇게 푸는 게 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죠. 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수지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 비탄력적일수록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완전 탄력적이니까 얘는 수평선이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가격이고 양이 있을 때 수평선, 수요가 수평선이래요. 완전 탄력적이니까.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은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곡선인데 증가했으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겠네요. 자, 그러면 1번이 2번으로 갔을 테니까 위아래로 변하지는 없어요.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양만 우측으로 갔으니까 양은 증가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양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이제 지문에 나왔다면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틀린 지문은 아니고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라고 나왔네요. 자, 완전 또 나왔네요. 근데 비 내린대요. 그럼 수직선이겠죠. 근데 공급은 완전 비탄력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가격, 양을 체크하고 이렇게 수직선, 공급이 이제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가 감소한대요. 자, 수요 곡선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인데 감소했으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1번이 2번으로 바뀌어지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내려왔고 좌우로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양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은 일정이 아니라 하락하고 균형량은 일정하다.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해석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보통 답이 4번이나 5번에 많이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문제를 풀 때 보기를 1번부터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1번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나 1번에 답이 많이 나왔다거나 이렇게 시간이 각각 걸려서 모든 보기를 다 일일이 해석해야 되는 경우는 출제자가 답을 4번이나 5번에 넣는 경우가 많으니까 5번부터 해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우리가 좀 즐겁게 재미있게 풀려면 문제 푸는 요령을 하나씩 자기만의 방법을 좀 만드는 게 좋은데 나는 이쯤 돼서 1번이 아니라 5번부터 읽어 나가는 것도 이렇게 풀어보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반드시 꼭 1번부터 보기를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일일이 각각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는 답이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 많이 있으니까 5번부터 풀어보시기를 제가 좀 권장해 드려요. 자, 7번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격 탄력성. 자, 우리가 탄력성을 세 가지를 배우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 뭐냐면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느냐.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조금밖에 안 변하면 비탄력적이에요. 즉 양의 변화를 얘기해주는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이에요. 양을 정하는 정량적 개념으로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져본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것은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식도 간단해요. 자,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식을 쓸 때 분모는 원인을 쓰고 분자는 보통 결과를 써요.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는데,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인분의 결과. 자, 근데 교차 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가 있을 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요. 결과는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하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교차 탄력성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들을 무조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되어서 공통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쭉 해야 암기하는 것도 수월할 거예요. 오래 갈 거고 이해도 빠를 거고. 자, 그럼 보죠.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네요. 아까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완전 탄력성이면 수평선이죠. 자, 수평선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이쪽은 양이고 세로축은 가격인데, 그러면 점들이 연결한 것이 선인데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가격이 일정하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또는 가격이 일정하다,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가격 변화율보다 뭐가 많이 변화돼요? 일값 같으면 1이에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인데 얘보다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어떤 거? 얘가 커야 우리가 탄력적이라 하죠. 양이 많이 변해야. 그러니까 얘보다 작아야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크다가 아니라 얘가 틀렸네요.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2번이 틀렸고. 자, 수직선이면 비 내리니까 완전 비탄력 맞고. 자, 물론 완전 비탄력이면 여기에 양이고 여기 가격이니까 점들이 위아래는 변할 수 있지만 좌우로 안 변하니까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한 곡선이 우리가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양이 일정하고, 이렇게 수평선이면 가격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말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4번에 가격 탄력성 1이면 같다는 얘기죠. 가격이 10% 변하면 양도 똑같이 10% 변해서 1값이 나오는 걸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에서 1이라는 숫자를 단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죠. 그럼 비탄력이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라면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라면 A가 더 세워져 있으니까 얘가 더 비탄력. 세워져 있다. 그러면 경사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클수록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 세워져 있다,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7번에 2번이 틀렸죠.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탄력성의 기본 개념이겠네요. 자, 8번에 오피스텔 가격이 4% 하락하였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라면, 3.0이라면 오피스텔 수량의 변화는 얼마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죠. 자,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해서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식이 뭐냐?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걸 보는 거죠. 자, 근데 가격 탄력성이 3이라고 나왔어요. 3.0이니까 3. 오피스텔 가격이 4%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 네모값은 얼마냐? 수요량이 얼마냐? 그럼 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모는 곱하니까 12% 이렇게. 자, 탄력성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12% 변한다만 알 수 있어요.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탄력성과 관련이 없어요.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수요 법칙이에요. 비싸면 안 사고, 가격이 비싸지는 걸로 변했으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걸로 변하고, 가격이 싸지는 걸로 변했다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걸 변한다. 이거 방향을 정하는 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냐 감소냐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건 수요 법칙이고, 탄력성에서는 변화율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 변했다. 그래서 탄력성에 의해서 12% 변했는데 봤더니 가격이 하락했네요. 자, 그러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싸니까 산다. 자, 그러면 12% 증가 이렇게 결론 되겠네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다면 12% 감소인데 하락이라고 나왔으니까 12% 증가.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자, 수요 법칙을 실수하면 안 되죠. 우리가 탄력성을 해서는 얼마나 변화율이, 양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많이 변하면 탄력적, 조금 변하면 비탄력적. 탄력성은 변화율만 알 수 있고 방향을 정하는 것, 증가냐 감소냐를 결정하는 건 수요 법칙이에요. 자, 9번에 자, 소득이 5% 증가하자 아파트 수요가 7%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자 빌라의 수요가 5% 증가했다. 자, 아파트의 소득 탄력성과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얘가 중요하죠.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죠. 교차 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가 있었죠. 자, 일단 소득 탄력성을 구하면, 자, 아파트의 소득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하는데, 지금 재화가 아파트니까 아파트 수요량을 쓰면 되겠네요. 자, 소득이 얼마냐면 5% 변할 때, 자, 수요가 7%가 변했대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1.4 이렇게 되겠죠. 물론 소득이 5%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고, 아파트 수요가 7% 증가했으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얘는 우리가, 자, 원래 교차 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다른 재화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이 앞에 생략된 건 뭐냐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빌라 수요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재화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빌라 말고 다른 재화가 아파트가 있었죠. 즉 아파트에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빌라 수요가 변했대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빌라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빌라 수요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가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아파트에 다른 재화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빌라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렇게 식을 써놓는다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면 10%였죠. 10%. 빌라 수요가 얼마? 5%. 이렇게 되니까 답은 0.5 이렇게. 자, 여기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값이고 빌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값이니까 플러스 0.5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부호가 상관없지만.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소득 탄력성 1.4,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0.5. 교차 탄력성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앞에 다른 재화의 가격에 대한이란 말이 생략됐다는 거,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얘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죠.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묻는 거네요. 자, 10번. 자,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C 부동산의 모양 형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거미집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슨 형태냐, 무슨 모양이냐 이걸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되죠. 꼭 암기해서 쉽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죠.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으로 비교했을 때는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에요. 또는 수요의 기울기의 크기와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제시됐을 때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이래도 수렴형이고 이래도 수렴형이에요. 자, 수렴형이 될 조건이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급의 기울기가 클 때 수렴형이다. 그래서 숱한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이걸 머릿속에 좀 정리하고, 자, 그럼 첫 번째 보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3, 공급은 플러스 0.7. 기울기는 수요는 마이너스 값이고 공급은 플러스인데 우리가 보는 건 기울기의 크기예요. 기울기 크기는 절대값이 씌어서 플러스 값으로만 봐요. 그럼 플러스 0.3, 플러스 0.7이니까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네요. 자, 공기가 크니까 얘는 무슨 형이다? 수렴형. 자,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죠. 자, 탄력성 값이 나왔는데 탄력성 값이 수요는 0.5, 공급은 1.2니까 공급이 크네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인데 반대가 됐으니까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인데 공탄이 컸으니까 얘는 반대로 발산형이다. 이렇게 되고, 자, C 부동산을 봤더니 함수식이 나왔네요. 자, 함수식이 나왔을 때는 기울기 크기를 우리가 쉽게 어떻게 잡냐면 플러스 값만 본다 그랬죠. 기울기 크기는 마이너스 무시해버리고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값을 쓰면 이 값이 곧 기울기의 크기예요. 자, P의 개수는 P 앞에 있는 부호, 숫자를 얘기해요. P라는 부호 앞에 있는 숫자, Q 앞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요에서 P 앞에 있는 건 1이 생략된 거죠. 그럼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는 2, 마이너스 무시해버리죠. 기울기 크기는 언제나 플러스 절대값으로 보니까 그럼 기울기 크기는 1분의 2, 2가 되겠네요. 자, 공급함수에서 P의 개수는 2, Q의 개수는 4니까 2분의 4 계산하면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울기 크기가 같네요. 그럼 얘는 뭐다? 순환형. 자, 그래서 수렴, 발산, 순환형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수렴, 발산, 순환형.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물론 이제 경제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만을 제가 문제의 첫 번째 출제했었고 아직 어려운 문제나 응용된 문제, 지문들은 제가 아직 문제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음 단계에서 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할 거고, 자, 일단 경제론은 원리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만으로 다 해석되는 건 아니니까 경제론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학교는 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2주차 평가단 마무리하고 다음 주 3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